안녕하세요. 쇼미더테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소연입니다. 지난주 올해 CES에 대해서 조선비즈 김범수 기자님과 함께 생생하게 찍은 영상과 재미있는 올해 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봤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예상한 것만큼 결말이나 줄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원하는 결말에 따라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러한 상상이 현실로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달 넷플릭스가 공개한 인터랙티브 영화 블랙미러 벤더스네치가 올해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바로 블랙미러 벤더스네치가 바로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 결말을 볼 수 있는 방식의 인터랙티브 드라마입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인공들을 대신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줄거리 및 결말이 바뀌어도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아주 신선한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데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게임 분야에서도 이 같은 인터랙티브 무비가 지난 한 해 동안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같은 기업에서는 이런 인터랙티브 오디오북 방식의 동화를 선보여서 주목을 끌기도 했었죠. 오늘 쇼미더테크 시간에는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의 혁명이 될지 아니면 잠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박원익 기자 그리고 황민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의 타이틀이 누가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란 약이냐 빨간 약이냐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제가 적어봤는데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주인공 니오가 갈림길에 서잖아요. 영화 초반부 일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당신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이고 프로그램된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본인들은 프로그램된 삶, 즉 매트릭스에 반기를 둔 존재들이고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빨간 약을 먹고 지금 프로그램된 삶을 그냥 살고 싶다면 파란 약을 먹어라. 이번 쇼미더테크의 주제가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짜여진 각본이나 연출에 따라서 스토리를 일방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봐야 하는 메커니즘에 완전히 반기를 든 형태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개념적으로 시청자들한테 빨간 약을 먹고 직접 콘텐츠의 스토리, 주인공의 성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몰입형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빨간 약, 파란 약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좀 그럴듯하게 짜맞추신 것 같은데요. 짜맞췄다고. 저도 말씀하신 이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를 이번 주말에 보고 왔습니다. 사실 항상 계속 이게 나왔다 해서 볼까 했었는데 이번 계기를 해서 주말에 열심히 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블랙미러 시리즈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로 독특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내 선택에 따라서 남들과 다른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아니라 이 리모컨으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 계속 이렇게 땀을 주고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Keep having these vivid dreams, like thinking weird things. What sorts of things? We're going to be a hit factory, like Motown, but for computer games. You heard it here first. Bandersnatch. It's an adventure game based on the book. Jerome F. Davies was a genius. See that bloke who went cuckoo and cut his wife's head off? When it's a concert piece, a bit of madness is what you need. You're not hearing voices or... No voices, but there is something. Bandersnatch was the final straw. It lets you see the bigger picture. Stefan, you're worrying me. Who's stepping out of this? Stefan. Your fate has been dictated. You're not in control.
네, 잘 봤습니다. 저도 이거를 주변에서 많은 지인분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짬을 해서 봤는데요. 재밌는 게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90분이에요. 1시간 30분인데 실제로 한 몇 시간을 제가 봤어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예고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스테판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남자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배경이 이제 1984년 7월 9일 아침 8시 30분에 이제 스테판이 침대에서 눈을 뜨고 약을 먹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가장 신선했던 점이 뭐냐고 하면은 스테판의 행동을 그 관객, 그러니까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갑자기 긴장을 고조하는 음악이 막 나오면서 갑자기 화면에 선택지가 딱 떠요. 그래서 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 뜨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저는 긴장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네네. 그게 뭐라고? 뭘 선택하지?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고르는 시간이 10초예요. 10초인데 음악이 막 둥둥둥 거리면서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막 혼란이 되면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0초가 빨리 가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바가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지면서 10초가 끝나면은 선택 그 상황이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이냐고 하면은 뭐 아침에 시리얼 먹을 때 뭐 콤프로스트를 먹느냐 뭐냐. 아니면 다른 걸 먹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그 스포일러가 되기 그쵸.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한 걸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었고 선택지로 그 외에는 뭐 아주 뭐 잔혹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도 오거든요.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뭐 다양한 그 선택의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게 이 콘텐츠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선택지를 앞에 둔 시청자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될까? 그리고 이 결과를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본인이 보고자 하는 드라마의 장르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은 시리얼이나 뭐 음악에 국한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이 넷플릭스 벤더스네치의 장르를 결정할 수 있고 맞아요. 그 심지어는 본인이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런 캐릭터를 직접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짧은 10초였나요? 맞아요. 예, 10초의 짧은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맞아요. 이게 만약에 단순히 시리얼이나 음악이 아니라 어떤 그 중요한 행동의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러브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상에서. 네네. 그 러브라인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누구를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너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원래도 이제 흡입력이 장난이 아닌데 이 선택하는 것 때문에 더 몰입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맞습니다. 나중에는 네. 끝나고 나서 지금 앞에 언급하신 대로 뭐 시리얼이라든지 뭐 음악 선택이라든지 되게 이런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뭐 줄거리에 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끝나고 그런 것들이 더 뭔가 다 이렇게 계산돼서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음악도 그만 바뀌잖아요, 들리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계산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더 좀 잘 선택해 볼 걸,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황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떤 극 전체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약간 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2주 전에는 안 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이렇게 10초 동안 딱 선택했을 때 영화가 딱 멈추고 뭔가 이렇게 딱 끊기고, 왜냐면 이 이야기가 끊기고 이 이제 A, B 전기로 가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네. 대화까지 다 이어지면서 하는 게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벤더스네치 다른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andersnatch. Vander what? Bandersnatch. Bandersnatch is a unique Black Mirror story in that it's interactive. You, the viewer, get to decide what's going to happen. It's actually quite complicated behind the scenes, but for the viewer, it's fairly straightforward. You are given choices. Will you go out of the door or will you jump out of the window? But there's myriad sort of timelines and story branches you can go down. Netflix asked us if we'd be interested in doing an interactive story. I knew I wanted to do another period episode, and I thought, well, what if you're controlling somebody in the past? So it kind of spiraled from there. The past is immutable, Stefan. We can't choose differently with hindsight. The story itself focuses on a young guy called Stefan Butler. Stephen! Stefan. Stefan, sorry. That's alright, I get it all the time. Stefan is a video game coder, and it's a story about him trying to make his first game and get it published. Tucker's an entrepreneur, he's a bit of a hustler, and he's set up his company, Tuckersoft, and he's got basically a bunch of nerds in, and he's just working them dry, basically. I'm Colin, yeah? Yeah, I've played all of your games. Colin is a gifted games developer. He recognizes a certain talent in Stefan. How did you know that? It was very challenging at every stage. There were points where, in working stuff out, it got like trying to do a Rubik's Cube in your head, and I had to literally get up from my desk and kind of walk around the house holding my head. It was a new experience producing this film. I remember midway through the first day, literally ripping up the call sheet and the running order and going, okay, we need to do this a different way. Then you've got the actors having to keep track of where their character is, bearing in mind that the previous morning they may have played themselves in a different timeline. It's really hard to get your head around which scenes you're doing because there's just so many. Sometimes I'd be delivering what I thought was version 3 of the dialogue, and I can see the actor opposite me giving me the eyes of, say, that's version 4, mate. As you watch or play, you kind of become part of the story yourself. The interactive element was core. It was adding a whole other conceptual value. There's all sorts of different narrative paths, and they could lead you in this direction or that, or they can even lead you in a great big loop all the way back to the very beginning. Bandersnatch. Vander what? Bandersnatch. Bandersnatch is a unique Black Mirror story in that it's interactive. 이 기술과 미디어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게 바로 이 블랙미러 시리즈의 이제 약간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루주 이 영화에서 정말 잘 나타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쇼미더 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밴더스네치 이 영화에도 기술이나 이런 좀 그런 분야의 테크 관련된 어떤 메타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콘텐츠에.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이 영화 배경이 그 1984년인데요. 1984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지 오웰 소설 다 떠올리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빅브라더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인공의 행동을 저희가 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을 컨트롤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빅브라더를 또 상징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지 오웰 1984 소설이 이제 빅브라더라는 게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인류가 오히려 어떤 제한을 받거나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이 시리즈에 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블랙미러라는 어떤 이 컨텐츠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야기를 전개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 뭐 이제 좀 그쵸. 인간성을 어두운 인간성을 오히려 더 억압한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1980년대가 그 사이버 펑크가 되게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 사이버 펑크라는 게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설도 있고 뭐 황민규 잘 알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뭐 매트릭스 같은 게 이제 사이버펑크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 1984년이 또 왜 상징이 있냐면은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이제 불리는 게 유로맨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유로맨서라는 그 소설인데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그리는 건데 여기서 이 벤더스네치 영상에서 그거를 상징한 암시하는 어떤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스포일러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 사자 모양의 어떤 그림인데 그게 그 이 주인공이 개발하는 게임의 어떤 커버에 이 그림이 들어가는데 이 그림이랑 아주 유사한 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로맨서 거기 표지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제 오마주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곳곳에 어떤 기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문제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전혀 뭐 기술과 관계없는 콘텐츠가 아니고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도 얘기해 볼 만한 많은 그 대화를 주제를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뭐 이게 영화 곳곳에 떡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주인공 스테판이 그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 같다는 대사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멘트가 정확하게 이 그 콘텐츠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 중에서 스테판의 직업이 뭔가요? 게임 개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사실은 그 이전에 영화나 연극에서도 많이 시도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세계관을 갖추고 그리고 그 몰입형 콘텐츠로 발달하게 된 거는 비디오 게임부터거든요. 1990년대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 그 기존의 영화나 연극에서는 완전히 사장되어 가던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상징하고 있다는 그 대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영화 곳곳에서도 사실 그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미래나 어두운 세계관, 이 그 블랙미러 자체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감독이 보고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이번이 뭐 처음 시도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이 인터랙티브라는 화두를 두고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소피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극이나 영화 줄거리가 내 마음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다들 해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입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결말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결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재벌가 남자를 그냥 사귈 걸. 이 재벌가 남자랑 그냥 결혼을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영국 드라마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라는 미국 업체와 같이 한 거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청자들이 어떤 드라마가 너무 흥행이하면 이제 결말이 약간 스포일러가 되면 사람들이 결말을 바꾸려고 뭐 방송사 홈페이지나 이런데 이렇게 결말을 바꿔주세요. 이게 되게 뭔가 되게 인류적인 그런 건가 봐요. 네. 사실은 1960년대부터 인터랙티브 무비인 이런 어느 정도 실험적인 영화들이 상영이 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1967년에 키노 오토맷이라는 영화가 스크린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정해진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신의 스토리에 따라 자신의 그 기호에 따라서 스토리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아무도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동시에 여러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객은 여럿인데 스크린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무비는 그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 인터랙티브 무비가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반쯤 사장된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보다는 좀 더 잘 맞는 신생 매체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비디오 게임이었던 거죠. 비디오 게임은 영화와 달리 그 게이머가 한 명을 위한 그 기본적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을 위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게임 특유의 요소가 또 있는 거고 자유도도 훨씬 그렇죠. 영화보다 또 깊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온 거죠.
맞아요. 음, 그 이상적으로 보면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뭐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다들 누구나 다른 인생을 뭐 살아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 번쯤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뭐 사실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뭐 현실의 이야기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뭔가 너 인생의 대리 체험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보고 상당수의 영화도 스토리만큼이나 관객들의 직접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연출 기법을 쓰고 그런 시도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이제 갑자기 확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기 질문 중에 네. 조금 이제 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네네 네, 좋습니다.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결말 여러 개 다 봤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페인님께서 네, 질문하셨나요? 넷플릭스 네. 팬이시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도 봤느냐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 4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5개인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 저는 2개를 본 것 같습니다. 저도 2개 봤습니다. 이게 그 메인 엔딩이 5개라고 하고 거기서 네. 이렇게 또 분기로 조금씩 갈라지는 사이드로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결말을 말씀드리면 완전 스포일러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죠. 볼만한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접근도 많았어요. 예. 저는 진짜 감동한 게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에서 이 봤던 2가지 결말은 느낌 자체가 하나 달랐거든요. 하나는 이거 여기까지도 말해도 되겠죠? 분위기 느낌이니까. 정도는 뭐. 네. 예. 하나는 보고 나서 싸했고요. 이게 이제 약간 이게 80년대이기 때문에 이 무비 자체도 뭐 되게 환하고 되게 선명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좀 약간 어두침침하죠. 어두침침한 예. 그런 거라서 좀 이렇게 떨면서 보고 있다가 제가 처음에 접했었던 결말은 굉장히 등골이 쌓였었던 결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뭔가 신기하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본 결과 그거는 뭔가 좀 뭐 이렇게 막 무서웠다기보다 좀 약간 슬펐었던 결말이었던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예. 참 놀라웠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음. 네. 이게 뭐 비슷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황당하거나 약간 웃긴 결말이 있다고도 들었고요. 그 점이 정말 놀라웠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수피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인터랙티브가 왜 요즘에 뜨냐. 근데 이제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황미우 기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좀 이제 아재 감성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일요일 밤에 네. 일밤에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이거. 그래 이거 결심했어. 인생극장. 네. 이거 사실 인터랙티브거든요. 맞아요. 물론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분기가 있고 맞아요. 한 가지 단선적인 이제 스토리 라인이 아니고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궁금증이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렇게 갔으면 이런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까? 반대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 넷플릭스가 그런 이제 결말 그러니까 중간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 이걸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그 인생극장이 떠올랐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밴더스네치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정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을 좀 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랙티브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결심했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복잡하게 갈라지거든요. 물론 뭐 제한이 있습니다. 게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그 선택지가 그 자유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어찌 됐든 이게 이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황미유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극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대 다의 경험인데 넷플릭스는 이제 개인만의 어떤 이제 미디어가 생긴 거고 개인만의 스크린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선택에 따라서 각자 다른. 그래서 새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된 거고 정말 이게 넷플릭스가 기술 기업이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던 게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콘텐츠가 생각을 해보면은 복제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사실 불법 복제물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에 뭐 그렇죠. 토렌트 뭐 이런 거 막 맞아. 얘기되나? 토렌트 뭐 금지어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뭐, 그쵸. 찾아볼 다운로드. 불법 다운로드를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이 예를 들어 이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그 유저를 엄청나게 가둬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전체 컨텐츠 분량은 5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푸티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러닝 타임이 1시간 반인데 전체 푸티지는 5시간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내려받는다 해도 사실 이게 그 순서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지 그냥 뭐 나열한다고 이야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다시 어디로 넘어가고 이런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컨텐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거든요. 즐길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정말 넷플릭스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컨텐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사실 디즈니도 뭐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그 OTT 서비스라고 하죠. 그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것을 다 이런 걸 다 각자 다 뛰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뭐 통신사들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넷플릭스가 여기서 탑이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혁신적인 거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일단 돈이 많아서 그게 가능했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 기술 기업이다. 뭐 그래서 이런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부각이 되고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이제 스토리 전개, 알고리즘 그 중간에 표시가 되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단순히 뭔가 시나리오 작가들이 하기에는 좀 그 이상인 거는 그렇죠. 확실한 것 예. 같아요. 네네. 벤더스네치가 주는 시사점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콘텐츠 자체만 보면은 어떤 완성된 형태의 그 비전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실험적인 콘텐츠로서 신선함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근에 평론가들이 벤더스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훌륭한 스토리적으로 그렇게까지 서사가 훌륭하진 않다, 연출이 뛰어나진 않다. 맞아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벤더스네치는 인터랙티브 영화긴 하지만 영화로서 자유도가 높고 시청자들이 직접 선택한다는 환상을 줄 뿐 실질적으로는 주요한 엔딩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된 구조가 아니라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를 떠나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벤더스네치가 굉장히 재밌다, 실감난다, 그리고 긴장감 넘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콘텐츠를 직접 본인이 선택해서 맥락을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초래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잘못 뭔가 어색하게 연결이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되게 실망적이다. 이 영화 넷플릭스 매니아도 원래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거의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현재 전문가들에게 혹평을 받고 있죠.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콘텐츠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각각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만족감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충격적인 파격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영화 평론가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 영화들은 다 이제 정해져 있는 폐쇄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수동적인 감독이나 어쨌든 이제 그렇죠. 디렉터가 만든 그림을 그냥 그렇기 받아들여야만 때문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이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를 평가하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다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메이킹 영상 볼 수 있나요? 지금 나왔습니다. 나갔어?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그 메이킹 영상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은 그 시청자분 질문 중에서 뭐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느냐 뭐 작가들도 머리 아프겠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메이킹 영상에
메이킹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메이킹 영상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보통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게 간단해지는데 이거는 점점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럴 것 고백을 같아요. 하면서 네. 계속 분기라고 해서 이제 선택지가 나눠지면서 그걸 이제 트리라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거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여기서 C를 선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트리가 엄청나게 방대한 그림으로 지금 그려진 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팬들이 이제 작성한 건데, 그리고 이제 메이킹 영상을 보시면은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엄청 이제 챌린지였다고 하고, 이게 왜냐면은 그 여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질문하시는 게 이게 막 되돌아갔다가 아니면은 선택이 나눠지고 이러는데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편집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편점 어디로 잡는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시점 같은 거를 이제 지금 이제 뭐 그림 보시면 저런 식으로 막 분기가 되는데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기술적인 그쵸. 면, 네네. 뭐 카메라의 뭐 네. 그런 위치, 그리고 심지어 연기까지. 네네. 그리고 저 디바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UI 구현을 할 때도 분명히 개발자들이 투입이 됐을 거예요. 개발자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유저 경험을 이제 최대한 극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10초로 하자라든지 뭐 선택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개발자들 같이 다 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몇 명이 필요한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개발자도 들어가야 되고, 작가들도 정말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만든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게 한번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이 되면은 그 황미 기자가 게임을 잘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리셋이 되고 다시 시작하면은 없잖아요. 데이터가 다시 새로운 시작인데, 돌아가면은 뭔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안에 있는 사람들, 영상 속에 있는 캐릭터들도 이게 다시 리플레이 된 거를 알아요. 그걸 맞아요. 암시를 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이게 뭐 맞아요. 이것도 이제 작품이라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돌려서 뭐 우리 만나지 않았어?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거나. 그래서 이게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시 해서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또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되면은 재미가 또 왜 이걸 또 봐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디테일함을 되게 맞아요. 신경 썼다는 게 보면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이전의 선택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치밀하게 짰다는 거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약간 그걸 보면서 나중에 쌓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영화 사실 전 나비 효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이때 작은 선택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게 나비 효과가 네.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라고 하셨던 미디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나비 효과는 전형적인 분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하죠. 그렇죠. 과거로의 시간 여행, 혹은 미래로의 시간 여행, 이런 것들이 사실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가장 의미하는 그리고 잘 소구될 수 있는 영상의 장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시간 여행. 예. 특히 뭐 게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 블랙미러, 이 벤더스네치도 게임과 거의 비슷한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뭐 리모컨을 네. 쥐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보신 게 그 벤더스네치는 인터랙티브나 내러티브 게임에 특화된 오픈소스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와인이라는 유명한 오픈소스 플랫폼인데, 물론 이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정한 하드웨어 스펙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까 선배도 말씀하셨겠지만 넷플릭스에서는 이 그 콘텐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분기로 돌아가거나 선택을 하는 종류의 콘텐츠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캐스트를 크롬캐스트나 애플 TV 같은 하드웨어에서 볼 수 있느냐? 이건 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양이 낮거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뭐 플레이스테이션 4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대단하죠? 4 게임인데요. 네, 엄청난 작품이죠. 이게 블랙미러 벤더스네치와 정확하게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된 게임이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트와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이 된 게임인데 인터랙티브 무비로 굉장히 잔뼈가 굵은 퀀틱 드림이라는 소니의 자회사죠. 그 회사가 만들어낸 신작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진짜 뭐 그래? 저 처음에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영화 같아요. 이게 네. 그래픽이 너무 사실적이고 저도 이거를 뭐 플레이 해보지는 않고 플레이 영상만 봤는데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게임은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SF 영화 애호가시라면 다 아실만한 블레이드 러너나 아니면은 뭐 공각기동대와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게 다 사이버펑크 그렇죠. 그거죠. 네. 플레이어는 이제 안드로이드들이 지배한 상용화된 이런 세계에서 안드로이드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 영화의 세계관들이 주로 이제 부딪히는 메인 테마들이 이거잖아요. 나는 안드로이드인데 인간의 정체성. 감성을 갖고 있다. 혹은 인간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감성과 어떻게 보면은 웨이크업 포인트가 이 게임의 그 주된 그 주제고요. 또 최신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장르의 게임인 만큼 굉장히 사실적인 캐릭터 모델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은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모션을 캡처해가지고 이 그 그래픽 형태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모션이 사실적이고 맞아요. 예.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나 NPC들이 실제 사람 같다는 생각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가 돼서 직접 모든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버튼 액션이나 기본적인 게임적 요소가 있지만 이 영화 같은 콘텐츠 안에서 직접 본인이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음악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맞아요. 훌륭한 연출 씬과 함께 명작이네요. 예, 몰입형 콘텐츠로 작년에 이 게임이 출시가 된 이후에 통상 이제 퀀틱 드림이 이 게임 만들기 이전에 뭐 헤비레인이라거나 비욘드 투 소울즈 이건 엘렌 페이지가 직접 나와서 영화를 그 게임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작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대 히트작 중에 하나죠. 근데 통상적으로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이 게임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정교하고 가장 사실적인 알고리즘과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장르 그리고 이런 방식의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기 우리 채팅창에도 블랙미러의 막 마니아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앞서 말했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에 이 블랙미러 시즌이 이제 릴리즈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되게 놀랐었던 게 그때의 기술력 아니면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그러한 뭔가 영상력서부터 뭔가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가 참 블랙미러 제작진이든 아니면 이제 뭐 시나리오 작가든 뭐 기술 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든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번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사용한 인터랙티브 무비 이번 시도를 통해서 좀 더 블랙미러의 마니아층을 더 이렇게 블랙미러 플러스 넷플릭스의 약간 마니아층을 가둬놓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든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대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주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인터랙티브적 코드가 굉장히 강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물밑에서 이런 변화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뿐만이 아니라 뭐 예전에 뭐 작년에 나왔던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에서도 이런 실제로 그 게임 플레이어와 세계가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방식의 그 인터랙티브 액션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게임 이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거나 네. 아니면은 약탈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엄청난 자유도를 가진 게임인데 GTO랑 비슷하네요. GTA를 만든 게임 회사가 이 그 레드데드 리뎀션 게임 회사의 개발사인데요. 그러니까 나와 가상의 세계의 상호작용이라는 문화 코드를 가장 잘 반영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선한 역할을 플레이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오픈월드에서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악당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게임 안에서 망나니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니었네. 근데 그 나의 행동이 이 행동에 의해서 그 주변 세계가 저한테 다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만약에 네.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다니면은 망나니 취급을 받고 망나니 취급을 받으면서 뭐 지명수배를 당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저한테 싸움을 걸기도 하고 혹은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저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종류의 콘텐츠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의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방식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새로운 문화 코드가 산업 전체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콘텐츠는 최근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예술가나 개발자들이 꿈꿔오던 콘텐츠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완전히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걸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기존의 게임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계속해서 소수의 장르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장르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직 좀 많은 시기가 좀 필요하고 다만 이게 소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별로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에 속한다고 해서 문화적 파급력이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스트리밍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개발을 해서 그 지배적 플랫폼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저께 기사지만 넷플릭스에서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최소 5개 이상 기획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계속 많아질 것이고 최근 기사에는 또 워너 브라더스가 신작 에일리언 게임을 그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시도가 확산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또 시청자들, 관객들, 뭐 게임을 하는 뭐 플레이어들의 세대들도 뭔가 자신이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이제 그러한 세대로 바뀐 것도 그러한 콘텐츠가 계속 나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좀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봤는데요. 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결말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하면 더 재밌고 좋았겠으나 네. 자칫 저희가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애둘러서 표현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요. 조선일보 VOD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